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알래스카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헬스턴 가족은 보통 3월이면 술록 5마리는 잡곤 했죠. 덕분에 고기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5딸을 먹여 살리려면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합니다. 봄은 사냥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강이 녹기 시작하면 작은 펄짐승들이 나오니까요. 비버나 사양지 같은 작은 동물들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수면 위엔 아직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마치 겨울을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겨울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강으로 두 사람은 작은 배를 띄웁니다. 목적지는 하류 쪽 물길입니다. 홍수의 영향으로 작은 동물들이 둥지를 떠나 물살에 떠내려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은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자칫하면 배가 크게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요. 에드니스가 남편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합니다. 본류를 따라 계속 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지류 쪽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곳은 사양지가 주로 활동하는 구역입니다. 사양지 가죽은 코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인기가 아주 많아서 $5,000까지 호가합니다. 하지만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가죽이 40장이나 필요하죠. 에드니스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외에 주시합니다. 순식간에 사냥 모드로 돌입했네요. 배는 천천히 나아갑니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류로 더 내려가기로 합니다. 속도를 한껏 올리자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에 놀란 오리 2마리가 날아가 버리네요. 하지만 운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앞쪽이 두꺼운 얼음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배가 얼음 사이에 꽉 끼어버렸습니다. 힘들게 얼음을 깨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같았네요. 빠져나가려면 힘을 꽤나 써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배에서 내려 얼음 위에서 배를 밉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죠. 드디어 난관을 헤치고 빠져나왔습니다. 얇은 얼음층을 몇 번이나 뚫고 지나서야 얼음이 없는 탁 트인 강물에 닿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 준비를 해야죠. 에드니스는 물결이 이는 것을 보고 재빨리 장전합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신중하게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첫 발은 빗나갔네요. 에드니스는 끈기 있게 강물을 주시합니다. 바로 그때 비버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총성이 울리고 정확히 머리를 명중시켰습니다. 칩이 비버를 건져 올립니다. 비버 가죽은 주로 모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250 정도에 팔 수 있죠. 사냥 성공에 고무된 두 사람은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야생 오리를 발견했네요. 오리 사냥도 성공했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리와 비버 사냥은 계속될 겁니다. 이 여정에서 수확을 멈출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사양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간절한 바람이 통했을까요? 물밑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드디어 사양지가 나타났습니다. 에드니스가 조준을 하는데 덤불이 시야를 가리네요. 그만 목표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사양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드니스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빗나가고 말았네요. 놀란 사양지는 허둥지둥 달아나 버립니다. 에드니스가 뒤를 쫓으며 연달아 사격합니다. 총 4발을 쐈지만 허공만 가르고 말았네요. 그저 사양지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 작은 몸집으로 요리조리 잘도 피하네요. 녀석은 결국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입맛만 다시며 발길을 돌립니다. 그때 또 다른 녀석이 재빨리 눈에 띕니다. 에드니스가 다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명중입니다. 오늘 첫 수확을 올렸네요.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녀석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사수 쪽으로 다가오고 있군요. 에드니스가 놓치지 않고 쏴맞힙니다. 이번 녀석은 씨알이 더 굵습니다. 저 따스한 햇살이 보이시나요? 아직 사냥감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 사냥감 손질부터 해야 합니다. 내장을 제거한 뒤 귀갓길에 오릅니다. 딸들이 강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부모님의 오늘 사냥 성과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사냥감을 들어 올리며 유심히 살펴봅니다. 참으로 훈훈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경을 마친 가족은 집으로 향합니다. 백발의 노인이 분노에 차총을 들고 달려옵니다. 마당에 흑곰이 나타난 겁니다. 총성 한 방이 울려 퍼지고 흑곰은 머리를 돌려 달아납니다. 하지만 앤디는 녀석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추격 끝에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녀석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습니다. 앤디가 급소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육중한 흑곰이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이곳은 알래스카의 유콘 강변입니다.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합니다. 곰들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죠.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녀석들은 감히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고 결국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앤디에게 오늘은 운수대통한 날입니다. 흑곰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보물단지니까요. 고기는 식량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곰 가죽은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습니다. 곰 발바닥과 웅담 같은 특수 부위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급 상품이죠. 앤디가 흑곰을 집으로 끌고 옵니다. 사후경직이 오기 전 서둘러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나니 앤디네 냉장고엔 고기가 한 점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 흑곰의 등장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가족에게 신선한 고기를 안겨주니까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앤디의 작은 칼이 거침없이 움직입니다. 재빨리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가죽은 벗겨서 건조대에 널어둡니다. 자연 바람에 잘 마르도록 말이죠. 케이트가 신이 나서 달려 나옵니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이 가죽으로 담요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한바탕 웃음꽃이 피고 난 뒤 두 사람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부부는 집에서 키우던 개 25마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었습니다. 유콘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홍수가 날까 봐 걱정됐던 겁니다. 지난 2009년에는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개 한 마리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개들을 집으로 데려올 시간입니다. 녀석들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든든한 방어선이기도 하죠. 흑곰의 침입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개떼들이 버티고 있으면 흑곰도 감히 영역을 넘보지 못합니다. 앤디가 이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들을 작은 보트에 태웁니다. 워낙 마릿수가 많다 보니 녀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꽉 들어찼네요. 꽤나 답답해 보입니다. 앤디가 힘을 써서 배를 밀어냅니다. 가는 길에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배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개들이 얼음장 같은 물에 빠지게 되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년 이 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앤디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개들은 익숙한 집을 보자 몹시 흥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앤디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마치 자상한 아버지 같습니다. 녀석들을 어릴 때부터 직접 키웠기에 모든 애정을 쏟아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앤디의 삶입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그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죠. 이곳은 북극권에 위치한 카비 캠프입니다. 수씨 혼자서 이곳을 관리하고 있죠.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말이죠. 이곳의 여름은 고작 3개월 뿐이니까요. 기나긴 겨울이 닥쳐오기 전인데 현재 수씨의 냉장고엔 고기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곰 사냥 시즌이 끝나기까지 불과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얻으려면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잡화점이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생필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자연에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건 재앙뿐입니다. 술록이 가장 이상적인 사냥감이지만 올해는 녀석들의 이동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오직 곰뿐입니다. 라이플을 들고 매복하는 건 꽤나 살떨리는 일이죠. 수씨가 오프로드 차량을 몰고 나섭니다. 그녀는 회색곰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6년 전 회색곰에게 자다가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몸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색곰 사냥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차 위에 올라서서 곰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챙겨 들고 주변 순찰에 나섭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전방의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수씨가 흥분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보니 사실 그것은 고기가 훨씬 많은 무스말 코손 바닥사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사냥철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수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스노모빌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군요. 내일이 곰 사냥 시즌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씨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자정이 지나면 더 이상 곰을 사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벌금을 물게 됩니다. 즉,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베어 크릭이라는 곳에 갈색곰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수시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갈색곰은 거대합니다. 무게가 400kg이나 나가죠. 만약 사냥에 성공한다면 한 마리로도 수시는 오랫동안 식량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곰 고기는 아주 맛이 좋고 지방으로는 비누나 샴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색곰이 주는 혜택은 실로 엄청나죠. 수시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베어 크릭에는 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지평선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릴 조짐입니다. 수시는 무언가 발견하길 바라며 정처 없이 걷습니다. 야생 새 한 마리를 놀라게 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희망이 역력합니다. 1분 1초가 흘러갑니다. 해가 지기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희미한 기회라도 잡으려면 수시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시험해 봅니다. 하지만 회색곰도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한편 수시는 불가능합니다. 강을 건너 오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면 사냥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시는 답답하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매우 혹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사냥해야만 합니다. 식량으로 가득 찬 글렌의 창고에는 술록 머리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좀 으스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맛있는 부위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는 술록 머리를 양손에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알래스카의 브룩스 산맥입니다. 추운 북극권 지역이죠. 지방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순록의 등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도 좋죠. 글렌은 날것으로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알이나 뇌 같은 부위는 저는 익혀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요리해서 먹죠. 일단 눈알은 뜨거운 물에 데치고 톱으로 두개골을 자릅니다. 부드러운 뇌를 꺼내 무쇠팬에 넣고 오믈렛처럼 굽습니다. 한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금방 끝내죠. 정말 맛있습니다. 딱 글렌 스타일이네요. 그는 진심으로 만족해합니다. 배를 채운 후 그는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어야 할 시기지만 어떤 곳은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글렌은 상안경으로 사냥감을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순록의 이동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산에는 짐승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곰이 집을 부수는 걸 막기 위해 글렌은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칼을 챙기러 집으로 들어갑니다. 호신용이죠. 배낭에는 사냥총을 하나 더 매달고 마지막으로 저격용 소총까지 챙깁니다. 안반의 준비를 마친 그는 술록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길 잃은 사냥이나 북극곰이라도 말이죠. 창고의 식량은 꽤 넉넉하지만 글렌은 항상 미리 대비합니다. 숲속에서 혼자 살고 있고 식량이야말로 생존의 열쇠니까요. 그는 계곡을 건너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행히 순록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배설물이 한 무더기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는 낙담한 표정입니다. 글렌은 큰 무리가 이미 떠났다고 짐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다시 보기 힘들 겁니다.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글렌은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곳엔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용수는 집 앞 호수에서 구해야 합니다. 표면에 쌓인 눈을 걷어내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얼음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얼음 깨는 도구를 사용하죠. 한겨울만큼 얼음이 두껍진 않지만 구멍을 뚫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글렌은 즉시 총을 집어듭니다. 호수 표면 위로 술록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녀석은 힘차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글렌이 큰 소리로 외치며 총을 들고 술록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술록이 점점 더 빨리 달리는 걸 보고 글렌은 엎드려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녀석을 향했지만 불행히도 빗나갑니다. 놀란 술록은 더 빨리 도망칩니다. 글렌이 다시 쏘지만 여전히 맞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술록이 워낙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명중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글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긴 다리로 계속 추격합니다. 술록이 물가에서 벗어나려 할 때 글렌은 달리면서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고함을 칩니다.
앞에 사냥꾼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녀석을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술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글렌의 계획을 재빨리 간파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돌진합니다. 7겹의 얼음 위에서 글렌이 할 수 있는 건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사이 얼음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균열 사이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글렌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크고 깨끗한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다시 얼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 긴 도구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얼음을 뚫기 시작합니다. 수압을 견디며 얼음을 뚫는 건 힘이 많이 듭니다. 글렌의 체력을 앗아가죠. 물을 깃고 나르는 일 모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글렌의 일상입니다. 낚시는 이곳 사람들의 봄철 필수 활동입니다. 이누이트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죠. 신선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누북 마을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헬스턴 가족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름 내내 지낼 쿠쿠 캠프로 향하는 겁니다. 낚시와 사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식량을 비축할 절호의 기회죠. 아들도 한몫 거둡니다. 출가한 딸들도 함께합니다. 이제 온 가족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강가에 도착해 짐을 배에 싣습니다. 2대의 배에 나눠 타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뿐. 한 배의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부모님의 배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언니가 쉴 새 없이 시동줄을 당깁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치비 상황을 눈치채고 아이들을 도우러 배를 돌립니다. 다시 만난 가족. 치비 엔진을 살펴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연료를 조금 더 채우고 다시 시동을 걸자 드디어 엔진이 돌아갑니다. 2배는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남은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무사히 낚시 캠프에 도착했죠. 짐을 오두막으로 옮기자마자 쉴 틈도 없이 서둘러 그물을 칩니다. 낚시는 타이밍이 생명이니까요. 하루를 공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류가 있는 낚시 포인트로 향합니다. 물살이 잔잔해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물만 쳐두면 길목을 차단해서 월척을 낚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풍경에 에드니스는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이곳에서 그물을 치던 기억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테오와 아이들을 데리고 똑같은 일을 하러 갑니다. 그것은 전통의 계승입니다.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에드니스는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희망을 담아서 말이죠. 어린 딸들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물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러 올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친 후라 모두가 녹초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네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서 말입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헬스턴 가족은 다시 배를 띄웁니다. 이번 그물 확인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식량 사정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물이 비어 있다면 앞날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현장에 도착해 큰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파닥거리는 것을 보자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잡힌 건 대부분 이빨이 날카로운 물고기들입니다. 하지만 살이 통통하고 맛이 일품이죠. 오늘은 정말 대단한 만선의 날입니다. 심지어 어떤 물고기는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신기한 광경은 단번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물에서 물고기를 모두 꺼낸 후 손질을 시작합니다. 먼저 비늘을 긁어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통에 담습니다. 그 다음 강가로 가져가 씻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마지막으로 나무에 걸어 말립니다. 자연 바람에 꾸덕꾸덕 말리는 것이죠. 첫날부터 이런 수확을 거두다니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떴습니다. 한편 오늘은 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캐런의 생일 파티를 위해 가족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직접 만든 케이크를 꽃으로 장식하고 그 위에 초를 꽂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캐런의 11번째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소녀에게 덕과 같은 생존 도구를 선물로 줍니다. 모기장 침대와 라이터도 있군요. 그들은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한 삶입니다. 이누이트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죠. 이곳은 북극권에 위치한 전초 기지입니다. 봄이 왔다는 건 해빙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캠프도 손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학자, 사냥꾼, 그리고 오지 조종사들을 위해서죠.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수씨는 활주로를 개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이 캠프 점검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납니다. 보급품을 싣고 오는군요. 조종사들은 매일 물자를 조금씩 실어 나릅니다. 캠프의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죠. 하지만 짐 정리를 마친 후 그들은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수위가 몇 센티미터 더 상승했다는 것을요. 물살이 활주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바닥의 진흙을 다져봅니다.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며 수씨는 상황이 매우 절망적임을 직감합니다.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물길을 돌리기 위해 작은 둑을 쌓기로 한 것이죠. 활주로가 유실되는 것만은 막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대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수씨는 모든 비행 일정을 취소합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릭은 물길을 돌리느라 분주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수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조종사들에게 절대 착륙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며칠 후 활주로 문제는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 아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파이프를 연결해야 하죠. 캠프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눈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파이프를 모두 철거해 더던 겁니다. 제자리에 남은 건 필터뿐이죠. 수씨는 다시 수원지를 찾아야 합니다. 눈 속을 뒤진 끝에 드디어 찾아냈죠. 이제 파이프 설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수는 안으로 들어가 기다립니다. 릭이 펌프 시동을 겁니다.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곧 파이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정말 깨끗해 보이네요.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라 마시면 차갑고 상쾌하며 단맛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진 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까지 춥니다. 이제 캠프는 다시 정상 운영됩니다. 첫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수많은 물자를 날라다 주는 베테랑 조종사죠. 수의 유도에 따라 무사히 착륙했고 모두 짐 정리를 시작합니다. 지난 9번의 겨울 동안 수는 거의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전부리가 간절했죠. 워낙 외진 곳이라 운송비가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테니까요. 수씨는 물건을 분류해서 장소별로 보관합니다. 대부분 이곳 현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라 재고가 남을 걱정은 없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수와 릭이 정리를 끝내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릭이 나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냉장고 하나가 고장 났다는군요. 둘은 냉장고를 밖으로 꺼내놓고 기다립니다. 조종사가 오면 도시로 보내 수리할 생각입니다. 잠시 후 밥이 두 번째 짐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리고 냉장고를 실어 보냅니다. 이것이 수의 일상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삶이죠. 순록의 두개골을 열고 안쪽에 부드러운 뇌를 꺼내 무쇠팬에 올립니다. 노릇하게 굽습니다. 좀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글렌의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 브룩스 산맥에서 홀로 살아가는 남자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얼음이 계속 녹고 있습니다. 호수 위로 물이 흥건하게 고인 게 보입니다. 계획을 수정해야겠군요. 글렌의 사냥 방식도 계절에 맞춰 바뀝니다. 이제 곧 물새들이 나타날 시기입니다. 다람쥐와 뇌조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때죠. 사냥감의 목표를 이 작은 동물들로 바꿉니다. 고기가 연하고 향이 좋거든요. 여름철 가장 골치 아픈 건 모기와 파리떼입니다. 하루 종일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며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기에 알을 낳기도 하죠. 소중한 식량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숲으로 들어간 글렌이 작은 다람쥐를 발견합니다. 녀석은 반드시 잡아야 할 목표물 중 하나입니다. 꼭 처리해야 하죠. 다람쥐는 뭐든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텐트를 물어뜯어 못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람쥐 고기 맛도 일품이고요. 그게 바로 글렌이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죠. 총성 한 방에 다람쥐가 픽 쓰러집니다. 녀석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네요. 글렌은 녀석을 집으로 가져와 배를 가르고 손질을 시작합니다. 몸집은 작아도 내장은 알차게 들어있군요. 글렌은 달궈진 기름 냄비에 고기를 넣습니다. 서둘러 허기를 채울 준비를 하죠.
별일 없이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글렌은 식수가 바닥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 호수로 향해야 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녹아내리면서 호수물이 온통 흙탕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짐승들의 배설물까지 섞여 있을 테니까 이걸 그냥 마셨다간 탈이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늑대 울음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마치 녀석들이 이 물에 영역 표시를 해뒀다고 경고하는 듯하네요. 지난 겨울 내내 글렌은 늑대 무리와 수차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녀석들은 줄곧 이 계곡 주변을 맴돌았고 글렌은 그중 3마리를 사살했었죠. 그러니 양측은 서로 앙숙인 이웃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호수 물이 끊임없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하던 글렌은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손쓸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산 뒤편에 작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적어도 지금 호수 물보다는 훨씬 깨끗할 겁니다. 글렌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야 하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난로에 장작을 채워넣고 물이 펄펄 끓기를 기다렸다가 마십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군요. 식수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 땔감을 더 모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곳 생존에 있어 땔감은 생명과도 같으니까요. 매년 글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는 일에 말이죠. 그는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진정한 야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답게 글렌은 전동 공구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재래식 도구에만 의존해 생존을 이어갑니다. 숲을 샅샅이 뒤지며 찾는 것은 바로 말라 죽은 소나무, 고사목입니다. 불을 지피는 데는 이만한 땔감이 없기 때문이죠. 금세 목표물을 발견한 글렌, 힘차게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묵직한 도끼날이 나무줄기에 퍽퍽 박힙니다. 숲을 울리는 경쾌한 타격음이 일품이네요. 거대한 나무가 쿵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글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마치 거인이 된 기분이랄까요. 온몸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느낌이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힘이 솟구칩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다져진 힘이죠. 덕분에 글렌은 늘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뚝에 선명하게 솟은 힘줄과 단단하게 뭉친 근육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그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끼 자루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글렌의 마음도 덩달아 쓰려옵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해 온 녀석이기 때문이죠. 손에 딱 익은 도구였는데 말이죠. 이제 새 자루로 교체해야 할 시간입니다. 글렌은 톱으로 부러진 자루를 잘라내고 미리 준비해둔 새 나무 막대를 꺼냅니다. 끝부분을 다듬어 도끼머리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헐거워지지 않도록 힘껏 내리쳐서 단단히 고정합니다.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으려면 장비 수리는 필수 생존 기술이죠. 글렌은 이 분야의 베테랑이고요. 조립을 마친 후에는 숫돌로 도끼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다시 살펴봐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을 더 단단히 박아 고정해야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나무를 하러 숲으로 향합니다. 숲 한가운데서 글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이어갑니다. 나무는 그에게 유일한 연료 공급원입니다. 오두막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하죠. 하루 24시간 내내 말입니다. 땔감이 없으면 그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5년 전 도시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일단 숲으로 들어왔을 때 글렌은 이곳의 삶과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곳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 시계조차 버렸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죠. 매일 다른 풍경을 감상하고 사냥을 하며 짐승을 잡습니다. 삶의 가장 순수한 맛을 만끽하는 겁니다.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 먹을 식량만 구하면 그만입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죠. 분주한 반나절이 지나고 글렌은 꽤 많은 나무를 장만했습니다. 한동안 쓸 수 있는 양이죠. 설매에 나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불에 잘 타도록 작게 쪼개야 하니까요. 이런 자잘한 노동이 몸을 고되게 하지만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합니다. 글렌은 장작 일부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양동이 가득 물을 끓입니다. 날씨가 좋은 틈을 탑빨래를 하기로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고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니
피로가 싹 가시고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직접 만든 세탁기입니다. 뚫어뻥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해 쉴 새 없이 펌프질을 합니다. 옷을 빠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래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든 탈수기로 물기를 뺍니다. 젖은 옷무덤에서 물을 짜내는 거죠. 여기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그의 기발함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죠. 옷자락 끝을 롤러 사이에 끼우고 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옷이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물기는 밖으로 쫙 빠지게 되죠. 드디어 빨랫줄에 옷을 널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일과가 끝났군요. 일주일 전 흑곰 한 마리가 캠프를 습격했습니다. 그 직후 녀석은 목숨을 잃었고 당국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량 문제는 해결되었고 앤디는 이제 봄철 일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급자족 능력은 필수입니다. 앤디는 채소를 더 재배하기 위해 온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비축해야 하죠. 길고 긴 겨울을 버텨내려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치수를 재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앤디가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자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탈이 나는 법이죠. 앤디가 골조를 세우려던 찰나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앤디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분명 둘이서 자로 쟀는데 치수가 틀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앤디는 더욱 격분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말 살벌한 모습이군요. 상황 종료. 지금 앤디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큰일 나기에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화가 좀 가라앉자 그들은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앤디는 크기를 조정한 다음 굴착기에 기둥을 묶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프레임을 들어 올립니다. 단단히 고정한 끝에 기초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늘이 시험이라도 하듯 한쪽 기둥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에 앤디는 화를 참지 못하고 기분을 풀기 위해 작업을 중단해 버립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는 다시 작업을 재개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자 나머지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협력 덕분에 구조물은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자 앤디는 다시 평소의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온실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비닐을 덮을 수 있게 됐죠. 모든 자재를 합쳐 앤디가 쓴 돈은 약 $150입니다. 장기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죠. 온실이 거의 완성되자 모종을 가져와 심기 시작합니다. 땅에 심고 물을 줍니다. 이제 수확할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앤디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모양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앤디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아내가 그를 잠시 진정시킨 뒤 그는 토토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배가 어디까지 떠내려갔는지 알 수 없기에 그는 추적에 나서야 합니다. 강을 따라 수색을 시작합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시 배는 하류로 7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불어 배가 강가에 걸려 있었지만 어젯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기에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앤디는 반드시 이 배를 찾아야 합니다.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300갤런에 달하는 어제 냇가에서 힘들게 길어온 식수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동합니다. 강을 따라 40마일 넘게 내려간 끝에 드디어 사라진 배를 발견합니다. 지늘게 박혀 강가에 멈춰 있군요. 앤디는 보트를 세우고 양수기를 챙겨 다가갑니다. 물이 아깝긴 하지만 배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물탱크를 비운 후 밧줄로 배를 연결해 모터보트 쪽으로 조금씩 끌어당깁니다. 단단히 묶은 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 여정으로 시간과 많은 연료를 허비했지만 배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돌아오는 내내 앤디는 안심이 되지 않는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말 잘 듣는 개가 배 위에 얌전히 앉아있네요. 이 녀석은
주인의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지루함을 달래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가에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무사 귀환한 남편을 본 아내는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앤디는 배를 단단히 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알래스카에서의 삶.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어떤 난관도 그리 혹독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생활의 묘미죠. 정해진 일과표가 없는 대자연 속에서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저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바다표범의 지방입니다. 북극의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이누이트족은 생존을 위해 바다표범을 사냥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매년 봄이 오면 헬스턴 가족은 이웃 마을 코차바로 향합니다. 고래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들은 빅터의 배를 이용합니다. 빅터. 하지만 남편 칩은 원주민이 아니기에 사냥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엔 아들인 존과 맏딸 티마조만 나섰습니다. 해양 동물 사냥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이누이트의 전통이자 생존 수단입니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지 법률은 엄격한 규칙을 정해두었죠. 외부인의 사냥은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일행은 잠시도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때 저 멀리 검은 물체가 포착됩니다. 빅터가 즉시 엔진을 끕니다. 존이 총을 들어 목표물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곧바로 작사를 집어듭니다. 높이 치켜들고 힘껏 내리꽂습니다. 붉은 선혈이 바다를 물들입니다. 빅터가 급히 배를 돌립니다. 물속에서 여전히 발버둥 치는 녀석이 보입니다. 존은 다시 한번 작사를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녀석이 바닥으로 가라앉은 것 같군요. 뼈아픈 실책입니다. 바다표범은 상처를 입으면 즉시 물 밖으로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대로 죽게 두면 사체는 심해로 가라앉아 버리니까요. 씁쓸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냥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자 그들은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에드니스가 뜻밖의 사냥감을 발견합니다. 존이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 사격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빗나갔군요. 그렇다 해도 아직 시작 단계니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표범은 다 잘하면 수십백 미터까지 잠수하고 4분 넘게 숨을 참을 수 있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날이 밝아오자 시야가 확보됩니다. 존이 또 다른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이군요. 그는 재빨리 다른 총으로 교체합니다. 고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녀석이라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일행은 숨죽여 수면을 응시합니다. 숨을 실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죠. 바로 그 순간 녀석이 깊이 잠수해버려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모두가 베테랑 사냥꾼들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잠시 후 바다표범 무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존이 신속하게 사격했고 이번엔 명중입니다. 그는 재빨리 작사를 들어 힘껏 내리꽂습니다. 붉은 피가 낭자합니다. 작살촉이 녀석의 몸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에드니스가 로프를 꽉 움켜쥡니다. 사냥감을 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지느러미를 잡고 있는 힘껏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짧은 승부였지만 긴장감이 풀리네요. 하지만 긴박했던 순간의 여운으로 심장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드디어 바다표범을 잡았습니다. 반년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넉넉한 양의 지방입니다. 약 반년 동안 말이죠. 바닷새 무리가 사냥감의 영혼을 낚아채듯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녀석들의 혼을 데려가는 것 같군요. 마음을 다잡고 모두 귀갓길에 오릅니다. 누부크로 돌아와 본격적인 물개 손질을 시작합니다. 배를 가르자 붉은 살과 하얀 지방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누이트족에게 물개 사냥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손질하며 그 기술을 대대로 전수해왔습니다. 가죽을 벗겨낸 후 기름기 가득한 두꺼운 지방층을 썰어냅니다. 이번 여정의 주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개의 기름을 살짝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통에 담긴 지방을 계속 저어주면 서서히 녹아 귀한 기름이 됩니다. 잘 말린 물개 가죽은 가공 과정을 거쳐 따뜻한 조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물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붉은 살코기는 건조대에 널어 말립니다. 나중에 요긴한 식량이 되죠. 이로써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물개 사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깊은 숲속 외딴 곳. 작은 오두막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근래는 이곳에서 홀로 사냥하며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여름입니다. 생존의 필수품인 술록대는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 거죠. 사냥할 큰 짐승이 없으니 근렌에겐 힘든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여름에는 낚시라는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소일거리도 되고 신선한 식량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무더운 날씨 탓에 식재료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사냥하고 남은 술록 고기는 거의 상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근렌은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신선한 생선이 절실합니다. 채비를 마친 근렌이 비장하게 길을 나섭니다. 인간이 나타나자 굶주린 모깃대가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하루 종일 굶주린 녀석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근렌은 피를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손바닥 한 번에 10마리씩 잡을 수 있다지만 거대한 날벌레 군단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작은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물고기가 많기로 소문난 곳이죠.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근래는 모기장 모자를 쓰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낚싯바늘을 넣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급히 낚아챘지만 아쉽게도 놓치고 마네요. 근래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적어도 물고기가 많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소득은 없습니다. 결단력 있는 근래는 장비를 챙겨 자리를 옮기기로 합니다. 지체 없이 2차전을 시작합니다. 물살이 잔잔한 이곳은 낚시하기에 딱 좋은 명당 같군요. 하지만 모기장이 시야를 가려 영거슬립니다. 결국 모기에 뜯기는 고통을 감수하고 모자를 벗어버립니다. 한 마리라도 잡겠다는 집념을 불태우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참담합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근래는 호수로 나가 승부수를 띄우기로 합니다. 작은 배에 몸을 싣고 포인트로 향합니다. 1마일쯤 떨어진 곳에 강꼬치고기 서식지가 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한 근래니 낚싯대를 쥐고 힘차게 미끼를 던집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낚싯바늘이 덤불에 걸리고 말았죠. 해초와 함께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꿔 계속 낚시를 이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질이 왔습니다. 강꼬치 고기입니다. 운 나쁘게 녀석이 덫에 걸려들었군요. 거세게 저항하며 몸부림치지만 바늘은 입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녀석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천천히 녀석을 끌어당깁니다. 근래는 뜰채를 이용해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너무 힘을 쓴 탓에 작은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여전히 맹렬하게 저항하는 녀석을 보고 근래는 서둘러 녀석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기 위해서죠. 피가 다리에 튀면서 상황은 꽤 격렬해졌습니다. 이 녀석은 이빨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다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근래는 뼈 조각 하나를 물고기 입에 끼워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속에 담가둡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탓에 근래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배를 저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근래는 서둘러 요리 준비를 합니다. 먼저 불을 피웁니다. 비늘을 깨끗이 긁어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때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죽은 물고기가 여전히 파닥거리는 겁니다. 손질을 마친 후 근래는 내장을 따로 챙깁니다. 생선살과 꼬리는 기름을 두른 팬에 튀기고 나머지 부위는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리로 배를 든든히 채웁니다. 이곳 북극에서는 고기가 가장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배를 채우고 살아남기 위해선 무슨 수든 써야 하죠. 카비 캠프를 운영하는 수 역시 외회는 아닙니다. 그녀의 냉장고에는 고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술록을 사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술록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렸고 낙오된 몇 마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닉과 함께 캠프 주변을 순찰하던 중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상안경을 챙겨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건너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죠. 술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수는 소총을 챙겨 들고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길을 나섭니다. 의심스러운 장소로 향합니다. 땅바닥에서 순록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그녀는 직감합니다. 이것이 방금 생긴 발자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른 아침에 생긴 흔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희미한 기회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수는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갑니다. 만약 이번 외출에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연료비로 $20나 날리는 셈이 되니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갔으면 뭐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신념으로 마침내 행운이 찾아옵니다. 강 건너편에 검은 돌들이 솟아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수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릴 뻔했지만 위험을 무릅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검은 돌들은 진짜 석탄이었으니까요. 수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니까요. 덕분에 큰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는 여전히 얼음이 덮여 있군요. 그래서 더 이상 머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얼음이 무너지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무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석탄을 조금만 챙기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수씨가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죠. 그녀는 재빨리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단 한 발로 다람쥐를 쓰러뜨립니다. 수씨의 사격 솜씨는 정말 백발백중이네요. 10m 거리에서는 쏘는 족족 명중입니다. 이 다람쥐는 덩치가 꽤 큽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게 저녁 식사로 충분하겠어요. 카비 캠프로 돌아오니 그녀의 절친한 이웃인 여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씨 손에 들린 다람쥐를 보고 쪼르르 달려오네요. 행복한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는 걸 아는 거죠. 수씨가 다람쥐 요리를 시작합니다. 여우는 그 옆에서 얌전하게 기다립니다. 녀석과 수씨의 유대감은 정말 끈끈합니다. 그녀가 온갖 짐승을 사냥하긴 해도 여우만큼은 절대 잡지 않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수씨에겐 말동무가 절실했거든요. 이 여우가 바로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수씨가 방금 벗겨낸 다람쥐 가죽을 여우에게 건넵니다. 녀석이 좀 경계하는 눈치네요. 한참 냄새를 맡으면서도 선뜻 입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바닥에 툭 던져줍니다. 그제야 여우가 안심하고 물어가네요. 아주 맛있게 뜯어먹습니다. 수씨 손에는 고기가 들려있고요. 수 할머니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사냥에서 술록은 못 잡았지만 베리도 따고 다람쥐 고기도 얻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헛걸음은 아니죠. 이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직접 구한 재료로 맛있는 식사를 즐겨야죠. 한편 헬스턴 가족은 물범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이 아주 풍부해서 넉넉한 양의 물범 기름을 짜낼 수 있었죠. 덕분에 보급품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낚시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알래스카의 쿠쿠 캠프입니다. 가족이 사는 마을에서 26마일 떨어진 곳이죠. 매년 여름이면 헬스턴 가족은 이곳에서 흰살 생선을 잡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을 비축하는 겁니다. 이들의 전통에 따르면 낚시는 여자들의 몫입니다. 두 딸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능숙하게 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에드니스는 정성을 다해 가르칩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에드니스는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바로잡아 줍니다. 디테일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특히 여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죠. 그녀는 시범을 보이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드디어 그물 설치가 끝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다같이 그물을 끌어올려 봅니다. 정말로 물고기가 잡혀있네요.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물고기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사이 칩은 땔감을 더 구하러 홀로 밖으로 나갑니다. 강가에는 홍수에 떠내려온 유목들이 가득합니다. 이 나무들은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옷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낚시용 작살이나 설매를 만들 수도 있고 땔감으로도 그만이죠. 칩은 배에 올라 강가 주변을 유심히 살핍니다. 쓸만한 통나무를 발견하면 밧줄로 묶어 챙깁니다.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길고 가느다란 나무 5그루를 구했습니다. 칩이 돌아오자 가족들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를 손질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비늘을 모두 긁어내고 물고기를 세로로 가릅니다. 내장을 제거한 후에도 꼬리 부분은 남겨둡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걸어둘 수 있으니까요. 칩이 가져온 나무는 생선 건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보니 칩은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는 물고기를 나무에 걸어 말립니다.
생선 건조대가 다소 투박해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온 가족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2에서 3일만 더 있으면 그들의 낚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칩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그는 큰 도끼를 휘두르며 쉴 새 없이 장작을 팹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매일 엄청난 양의 땔감을 필요로 합니다. 비축해둔 장작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그는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더 구하러 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는 커다란 통나무들이 여러 개 널려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모두가 힘을 합쳐 나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손이 많으니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금세 많은 양의 나무를 확보했습니다. 칩은 밧줄로 나무들을 묶어 구조물을 만듭니다. 마치 뗏목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거운 나무들을 캠프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존 기술을 몸소 익히게 되는 것이죠. 나무를 모두 챙긴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신선한 갈비뼈입니다. 술록 한 마리에서 나온 것이죠. 수씨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발라냅니다. 부드러운 살코기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이곳은 알래스카의 카빅 캠프입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전초 기지죠. 수씨 혼자서 관리하는 곳이라 워낙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고기는 전적으로 자연에서 얻어야 합니다. 지금 수씨의 시야에 술록 몇 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초원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술록들은 신출귀몰하여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운 좋은 기회를 수씨가 놓칠 리 없습니다. 수씨가 ATV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지금은 8월 중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닥쳐올 테니까요. 수씨는 이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합니다.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죠. 가능한 한만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곳의 겨울은 무려 8개월이나 지속되니까 수씨의 움직임이 재빠릅니다. 전방에 도착하니 육안으로도 술록 몇 마리가 보입니다. 거리는 약 500m 정도. 사냥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씨는 걸어서 접근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다가갑니다. 술록은 후각이 매우 예민하지만 다행히 수씨가 바람을 안고 있어 녀석들이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절반으로 좁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술록 무리가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듯합니다. 수씨는 멈춰서서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녀석들이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총을 들어 올립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적당한 목표물을 찾습니다. 이내 총성이 울려 퍼지고 술록 한 마리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수씨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죠. 다른 녀석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좀처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수씨는 망설이지 않고 한 마리 더 사냥하기로 합니다.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록 무리가 놀라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수씨가 사냥감을 확인하러 다가갑니다. 갓 성체가 된 술록이군요. 고기가 아주 부드러운 완벽한 사냥감입니다. 뱃속의 새끼까지 희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서둘러 ATV에 싣습니다. 작은 칼을 꺼내 술록 해체를 시작합니다. 관절을 따라 가죽을 조금씩 벗겨냅니다. 술록 한 마리면 약 50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죠. 대창뿐만 아니라 곱창, 그리고 먹지 않는다면 심장, 간과 다른 내장 기관들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죽을 다 벗긴 후 고기를 잘라 보관용 가방에 넣습니다. 숲 밖에는 파리와 모기가 들끓기 때문이죠. 덮어두지 않으면 벌레들이 알을 낳아서 고기가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건 수수가 가장 좋아하는 안심 부위입니다. 갈비뼈 사이의 부드러운 살도 버리기 아깝죠. 하나씩 발라내서 햄버거 패티에 넣으면 아주 특별한 맛이 납니다. 수는 술록 고기를 손질하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기억에 남을 사냥이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아가씨는 제키입니다. 케이트의 딸이자 랜디의 일부 딸이죠. 시골 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간 지낼 예정이죠. 랜디는 그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름은 연어를 잡는 계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죠. 예전에는 이 시기에 낚싯대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연어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해 올해는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앤디는 그물 낚시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물을 설치하는 건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밧줄을 띄웁니다. 배를 천천히 후진시킵니다. 밧줄이 일직선으로 펴지면 앤디가 무거운 줄을 던져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표를 띄웁니다. 밧줄 설치 작업은 끝났습니다. 제키가 즐거워하며 웃네요. 하지만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그물을 이 밧줄에 묶어야 하거든요. 기끼그도 거들러 왔습니다. 셋은 다시 밧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물 고리를 밧줄에 하나씩 겁니다. 납덩이를 던져 그물이 팽팽하게 펴지도록 합니다. 이제 그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기대를 안고 낚시터로 돌아갑니다. 그물을 올려보지만 비어있네요. 앤디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니까요. 실망감이 세 사람을 감쌉니다. 모두 말이 없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앤디는 그물을 걷기로 합니다. 이곳은 자리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상류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밤 10시인데도 하늘이 대낮처럼 밝습니다. 앤디 혼자 길을 나섭니다. 고무보트를 저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물레방아 어망피시 힐을 설치했던 곳이죠. 여기에 그물을 치려고 합니다. 먼저 강가에 닻을 고정합니다. 그물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천천히 배를 뒤로 띄웁니다. 밧줄이 팽팽해지면 부표를 물에 띄웁니다. 반대쪽 밧줄을 당겨 무거운 줄을 던집니다. 기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앤디가 밧줄에 그물을 걸고 기다립니다. 다음날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물에 물고기 2마리가 걸려있네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연어입니다. 큰 놈은 아직 살아있어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잠시 지켜보더니 앤디는 물고기를 상자에 담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케이트와 딸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거대한 연어를 보자 제키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물고기 입에 가볍게 입을 맞추네요. 이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시간입니다. 앤디가 직접 솜씨를 발휘해 빠르게 생선 구이를 만듭니다. 온 가족이 강가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즐기며 아름다운 유콘 강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분위기가 무척 훈훈하군요. 아직 뛰고 있는 이 심장을 주목해보세요. 방금 글렌이 잡은 대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곳은 알래스카의 브룩스 산맥입니다. 글렌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냥과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죠. 지금은 여름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이곳은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글렌의 잔디집입니다. 수년간 비바람을 맞은 탓에 잔디층이 수축해 버렸습니다. 틈이 많이 벌어져 벌레들이 쉽게 드나들게 되었죠. 그래서 글렌은 보수 공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벌레 물림을 피하기 위해 글렌은 긴 소매 옷을 입었습니다. 북극권에서는 파리떼가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물어뜯고 심지어 눈 속으로 파고들기도 합니다. 글렌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는 모기를 쫓으며 이끼를 채취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이끼는 보이지 않지만 글렌은 우연히 자신의 머리망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마침 딱 필요한 순간에 찾아냈군요. 그는 서둘러 머리망을 씁니다. 드디어 모기떼의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모기들의 융융거리는 소리에서 해방된 것이죠. 숲속을 헤매던 글렌은 마침내 이끼가 가득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큰 도끼를 경이처럼 사용하여 잔디 블록을 하나씩 파내어 연결합니다. 그러고는 도끼를 한쪽으로 던져두고 이끼 매트의 모서리를 잡고 담요처럼 맙니다. 복근에 힘을 주어 무거운 흙과 잔디 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배를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체력이 오래가진 못했네요. 잔디 뭉치가 예기치 않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글렌은 다시 잔디를 말아 올려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배에 도착하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를 저어 돌아옵니다. 강을 건너 호수 쪽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글렌은 잔디를 뜯어내어 집의 틈새를 꼼꼼히 메웁니다. 가을이 되면 매년 풀이 자라나죠. 글렌은 주로 술록을 사냥하여 겨울 식량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은 회색곰이 침입하려 한 적도 있었죠. 다행히 글렌이 제때 발견해서 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잔디집은 좀 망가졌지만 곰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곰 가죽은 당연히 따뜻한 담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잔디집 보수가 끝났습니다. 여분의 잔디가 조금 남았네요. 글렌은 그것들을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집 수리는 마쳤지만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량이 바닥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탓에 사냥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 말린 술록 고기 조금뿐입니다. 글렌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당분간 도시인 페어뱅크스에서 지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늦가을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는 필요한 짐을 챙겨 길을 나섭니다.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섭니다. 도로까지 60마일을 걸어가서 차를 얻어 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무스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냥철이 아니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녀석을 쫓아내기로 합니다. 글렌은 나뭇잎을 집어 씹어봅니다. 무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데 맛이 아주 짭니다. 삼키기 힘든 맛이네요. 잠시 후 모기떼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글렌은 식용꽃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맛도 제법 괜찮습니다. 이동 중에 간식으로 먹기 딱 좋습니다. 걸으면서 식량을 구하는 거죠. 여정의 3분의 1쯤 왔을 때 배꼽시계가 울립니다. 배낭을 열어 확인해 봅니다. 술록 고기 외에도 건포도와 오트밀, 호두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배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글렌은 계속 걷기로 결심합니다. 길을 잃거나 다치기라도 해서 식량이 떨어지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테니까요. 아직 기운이 있을 때 덜 익은 열매라도 더 찾아봅니다. 시큼하긴 해도 에너지를 보충해 줄 겁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건 작은 물고기입니다. 다행히 낚시 도구를 챙겨왔군요. 글렌이 낚시를 시작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립니다. 그런데 무트로 끌어올리자마자 바늘이 빠져버립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물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결국 글렌의 승리입니다. 돌로 물고기 머리를 내리칩니다. 민물 농어네요. 크진 않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합니다. 불을 피우고 생선을 나뭇가지에 꽂아 굽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니 군침이 도는군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허기를 달랬으니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글렌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작은 개울가에 도착합니다. 말린 사슴고기를 꺼내 먹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량입니다.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아껴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죠. 큰 강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름인데도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글렌도 깜짝 놀란 눈치입니다. 얼음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껍습니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글렌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만 골라딛습니다. 위험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것엔 강물뿐입니다.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강바닥에는 자갈이 깔려있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눈앞에 드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글렌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도로와 달리는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드디어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차를 얻어 타고 페어뱅크스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상아로 장신구를 만듭니다. 매머드 상아 공예는 이누이트족이 수천 년간 이어온 기술입니다. 에드니스는 고대 부족의 후손으로서 이 전통을 지키고 있죠. 5딸을 남겨두고 부부와 외아들은 존과 함께 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 강가에서는 매머드 화석이 자주 발견됩니다. 약 1만 2천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죠. 겨울 얼음이 녹으면 불어난 물살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묻혀있던 조각들이 드러납니다. 운 좋게 상태 좋은 상아를 발견하면 수만 달러에 팔 수도 있습니다. 운이 아주 좋아야만 하죠. 존은 비탈길을 따라 훑어봅니다. 서서 주변을 탐색하던 중 다리뼈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에드니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달려옵니다. 땅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파내어 보니 상아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머리 부분만 남았고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집은 고대 인류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버려져 흙 속에 묻힌 것으로 추측합니다. 비록 온전한 유물은 아니지만 일행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계속 탐색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지형이지만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존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에드니스도 강가에서 불곰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어미 곰이 새끼를 데리고 있다는 뜻이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노련한 사냥꾼들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들이 아니죠. 가치가 높지 않은 뼈들을 발견한 후
찝은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독특한 모양의 뼈입니다. 바로 매머드의 뼈입니다. 기뻐할 겨를도 없이 존이 또 다른 희소식을 전합니다. 땅속에 묻힌 상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레드니스가 파내어 보니 비록 조각나 있긴 하지만 작은 장신구를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번 보물찾기로 수천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 모두 기쁜 마음으로 기갓길에 오릅니다. 새벽 2시 누부크뇨버 날이 밝자 가족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동 중인 연어 떼가 강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식량을 비축할 아주 중요한 시기죠. 몸은 고되지만 그들은 배를 저어 나갑니다. 매년 여름이면 수만 마리의 연어가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산란을 위해 상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헬스턴 가족은 서쪽으로 26마일을 이동합니다. 물고기들이 모이는 서식지로 향합니다. 대대로 이어져온 조업 구역입니다. 그물을 손질한 후 가족들은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칩니다. 딸들도 직접 일손을 거둡니다. 전통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죠. 아직은 서툴지만 칩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그물을 확인하러 간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환호합니다. 아주 큼직한 연어들입니다.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웃음꽃을 피우며 서둘러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금세 통 2개가 가득 찹니다. 하지만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소금물로 씻어낸 뒤 제때 건조대에 널어 말려야 하죠. 물고기 살코기뿐만이 아닙니다. 알도 매우 귀한 식량입니다. 이 장은 따로 분리해 겨울용으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물깨 기름을 찍어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별미가 되거든요. 막내딸은 생선 손질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언니에게 꼼꼼하게 지도를 받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레드니스는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한편 저쪽에서는 벌레를 쫓기 위해 불을 피웁니다. 말리고 있는 생선을 망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작은 새 한 마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건조 중인 생선을 기웃거립니다. 분위기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한 삶이자 헬스턴 가족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